만약 외국의 호텔에서 갑자기 괴한들에게 납땡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납땡범이 외국의 범죄 조직이 아니고 바로 내 나라의 정보기관이라면 어떨까요?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자는 훗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었고 범인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였지요.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가해자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 도쿄 그랜드 팰리스 호텔 스위트룸에서 비밀 회동이 있었습니다. 암호명 KT로 불리던 한 남자와 또 다른 정치인 2명이 도청을 우려해 필담으로 대화를 나눌 정도로 긴장된 분위기였죠. 하지만 그들이 담화를 나누고 있을 때 바로 옆방에는 KT 공작단이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동이 끝나고 KT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괴한들이 그를 덮쳐 옆방으로 끌고 갔고 함께 있던 일행들은 스위트룸에 감금당했죠. 30분 후 경호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KT와 납땡범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 냄새만 가득했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본 경찰이 발견한 증거물들은 대형 배낭 2개와 13m 길이의 로프, 수면제, 그리고 제조사가 다른 총알이 들어있는 탄창과 북한산 담배 백두산이었습니다. 일본 야쿠자의 소행으로 위장하려 했고 동시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꾸미려 했던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었는데 유리잔에서 발견된 지문이었어요. 그 지문은 놀랍게도 한국 대사관의 1등 서기관 김동훈의 지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끌려가는 중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일본인 남녀에게 KT는 일본어로 다스케테 라고 소리쳤지만 야쿠자의 싸움인 줄 알고 엮이는 것이 두려워 외면해버리면서 KT는 그대로 차량에 태워져 뒷좌석 바닥에 결박된 채 공작원들의 발에 밟힌 상태로 엎드려져 있었고 차량은 도쿄를 빠져나가 오사카로 갔습니다. 이 작전을 지휘하는 인물은 한국의 제임스 본드로 불리던 육군 대령 윤 씨였는데 그는 실미도 부대를 창설하고 지휘했던 전설의 흑색 공작원이었습니다. 납땡 18일 전인 7월 19일 윤 대령은 상부로부터 KT 납땡 지시를 받았습니다. 윤 대령은 대한민국에 해가 된다면 그냥 둘 수 없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라며 임무를 수락했죠. 그런데 KT를 납땡하고 오사카에 도착한 윤 대령은 현장에 너무 많은 증거를 남기고 왔다는 걸 깨닫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실 그 증거들은 일부러 남긴 게 아니었습니다. 손발이 맞지 않은 감시조가 실수로 두고 온 거였죠. 특히 치명적 실수인 김동훈의 지문과 호텔 주차 요원이 기록해둔 한국 총여사관 소유의 차량 번호였죠. 그런데 왜 김대중을 납땡했을까요? 1971년 47세의 김대중은 야당 대통령 후보로 박정희와 맞붙었고 결과는 박정희의 승리였지만 불과 94만 표 차이로 박빙의 승부였죠. 지역 감정이 생기기 전 시대였기에 김대중은 전국구 인물로서 박정희에게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한 겁니다. 대선 전후로 김대중에게는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대선 기간 중 자택 마당에서 폭발물이 터졌고 대선 직후에는 14톤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후유장애가 생겼죠. 암살설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김대중은 치료를 명목으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1971년 대선 5개월 후 10월 유신이 선포되어 국회 해산, 정치집회 금지, 비상계엄, 대통령 직선제까지 폐지됐죠. 김대중은 이 시기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유신 반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73년 7월 6일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민통을 조직했고 초대 의장으로 취임해서 미국과 일본의 교포사회를 중심으로 박정희 정부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의 활동은 단순히 유신을 비판하는 걸 넘어서 한국의 민주화 문제를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시켰고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정책 변화를 촉구했죠. 박정희 유신 정권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중앙정보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한 KT는 열흘째 정박해 있던 용금호라는 배에 실렸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화물선이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보부의 비밀 공작선이었죠.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양복의 넥타이 차림이었고 그들의 정체는 중정 요원들이었습니다. KT는 마치 미라처럼 온몸이 테이프로 감긴 채 배에 실렸어요. 선원들이 테이프를 다시 감으려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암호명 KT의 정체는 바로 25년 후 대한민국의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이었습니다. 당시 영어 표기법으로 김대중은 김대이중, 즉 KDJ가 아니라 KT였던 겁니다. 손발을 꼼짝 못하게 묶고 눈에는 테이프를 여러 겹 붙인 다음 그 위에 다시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목과 왼발목에 각각 수십 킬로그램의 돌을 달았어요. 던질 때 풀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바다에 상어가 많던데 라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건 납땡이 아니었고 살땡 계획이었던 거죠. 김대중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발은 밧줄로 양쪽을 묶어서 당기려고 해도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던질 계획을 하는데 솜니부를 붙여야 안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김대중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도 중요하지만 내가 죽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올 때까지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바로 그때 배안이 소란스러워졌어요. KT를 태운 용구모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비행기가 용구모 위에 나타났죠. 당시 미국 CIA는 김대중이 배안에 손발이 묶인 채로 잡혀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미국 정부는 박정희 정권에 강력한 압력을 넣어 KT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작전을 지휘했던 윤 대령이 배에 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부에서는 윤 대령이 변심해서 어딘가로 망명할까 두려웠습니다. KT 공작의 내용이 밝혀진다면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당시 윤 대령은 KT 공작을 지시받았을 때 야쿠자를 이용해 현지에서 KT를 제거할지 아니면 비밀리에 한국으로 데려와야 하는지 상부에 물었지만 모든 결정을 윤 대령에게 미뤘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책임을 윤 대령에게 미루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소란스럽던 배안에서 누군가가 김대중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됐습니다. 이 말을 한 이가 누구인지 어떻게 그를 살릴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김대중은 납땡된 지 129시간 후인 8월 13일 밤 10시 15분경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대중의 바지 주머니에는 이상한 쪽지가 있었어요. 김대중의 조국을 배신하는 망국적인 해외 행각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그를 조국으로 데려왔다. 앞으로 어느 누구도 조국 밖에서 조국을 배신하는 자는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쪽지가 애국청년 구국대라는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애국청년 구국대라는 가상의 단체를 만들어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김대중 집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을 배치했죠. 또 납땡될 수 있으니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언론과 사회 인사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감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은폐 작업이 진행됐어요. 용구모는 이름을 바꾸고 감금 장소를 개조했고 선원들의 입막음도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문이 발견된 김동훈 서기관은 즉시 귀국했고 일본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을 한국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정부 개입설을 부정했고 1년을 끌다가 그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김동훈 서기관이 받은 처분은 단지 품위 유지 위반에 따른 해임뿐이었고 몇 년 후 그는 다시 복직했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세코 나는 납땡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중정부의 소행일 것입니다.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긴 거죠. 14년 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우락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권력 개입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명성황후가 살해되고 진상이 밝혀진 것도 몇 년 전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을 때도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죠. 2023년 12월 사건 발생 50년 만에 일본 경찰의 수사 기록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13쪽 분량의 문서에는 비사용 후 폐기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문서에는 중요한 증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납땡을 목격한 내용과 사건 이틀 전 배낭을 구매한 사람이 김동훈을 닮았다는 내용이었죠. 일본 경찰은 이미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완강히 부인했고 1973년 11월 한국의 김종필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다나카 총리와 회담을 벌인 후 일본은 수사를 사실상 종결시켰습니다. 정치적 타협으로 사건을 묻어버린 거죠. 2004년 사건 발생 31년 후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조직됐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했죠. 하지만 KT 공작과 관련된 서류의 내용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발신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2006년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우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중정요원 20여 명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죠. 김동훈도 자신이 범행에 개입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확인할 직접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윤 대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KT 공작단의 단장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사건의 피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것입니다. 정치 보복은 나에게서 끝나야 합니다. 라며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죠. 이 사건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재에도 진실을 아는 이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결코 불의에 편들지 않습니다. 역사를 믿는 이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1973년 129시간 동안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었던 한 남자는 살아남았고 훗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결국 역사 앞에서는 무너지며 진실은 늦더라도 반드시 밝혀진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사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어두운 부분을 직시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워야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